대통령의 스타일상 앞으로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역대 모든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현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부 처음 봐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실현은 안 됐지만은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 상남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휘장을 딱 붙이고 전용기 2호를 타고 가서 하는 게 맞았느냐? 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이야기는 그러면 끊임없이 김건희를 소환해요. 이런 걸 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 그냥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이 끊임없이 소환되는 거죠. 저 물타기가 아니에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6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고요. 그러지 말고. 같이 인사하시죠 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인사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시청자한테 인사를 드린 건데, 네. 여튼 뭐 다 같이 인사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오늘 그러면 함께 해주실 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대변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하신 거죠? 한 2년 반 됐더라고요. 2년 반.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신 경우가 많죠. 그렇죠. 한 1년도 안 돼서 원래 그만두는데 제가 네. 김종인 비대위 때 하다가 네. 대선 때 쉬다가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부터 쭉 지금 그러니까 지도부 4개를 관통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워낙에 잘해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런 거 워낙에 아니고요. 잘해서 대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네. 한박수 총리급 네. 아닙니까 이쯤이면 대타를 구할 수 한 1년 없어서 반 급여? 한 1년 반 더 하면은 국회 임기 한 바퀴 돌게 일어나서 네.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악담이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까지 전 복지부 장관일지 너무 모르겠다. 진수희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진수입니다.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은경 기자님도 함께 네,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인터뷰가 끝났습니까? 그 아브레우 그 고문. 좀 전에 생중계는 끝났는데 네, 엑스지오사에. 아마 질답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동해 쪽 가스 유전이 또 굉장한 이슈가 한 일주일 내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만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아브레우 고문이 와서 지금 아마 기자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진정 장관님께서도 네. 동해 유전 굉장히 또 가슴이 벅차오르시죠? 아니 처음에 들었을 땐 가슴이 좀 웅장해지긴 했는데 네. 바로 막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생각이. 아 그래요? 짧은 시간인데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76년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기억도 소환이 되고 네. 가장 가깝게는 저 부산 엑스포 때 상황도 기억이 나면서 네. 살짝 기대를 걸었다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실망이 더 하는, 커지면. 걱정 뭐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네.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거 같고 또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현재는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네. 상황. 네. 그럼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제 가슴 곡봉이 차오르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시출해 본 것도 아니고 뭐 샘플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 거다 예.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뭐 한참 옛날 전이지만 76년에 박 대통령 때는 그게 시추하다가 윤활제로 쓴 경유가 흘러서 있는 거기서 샘플 갖고 와서 네, 완전히 네, 네, 네. 착각을 했던 건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예. 얘기들을 보면. 예. 그래서 그래도 기대를 갖는 게 나쁘지 않다. 이게 부산 엑스포랑 비교할 건 아니다. 부산 엑스포랑은 차원이 다르다. 예, 그거는 이제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탐사를 했던 결과에 따라서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한 아니. 길 사람 속은 몰라도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10길이 아니라 뭐 한 수십만 길 되지 않겠습니까? 2,000m니까 엄청나요. 예. 네. 아니 근데 기대를 갖는 거는 좋은데 예.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돈 드는 게 그게 지금 문제죠. 시추하는 돈이 쪽으로 막- 하니까. 예.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 돈을 과연 쓸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들일 돈으로 차라리 원유를 사오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야기까지 하는 네.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네. 이거 한번 해봐야죠. 네. 네. 해봐야죠. 박원석 저는 예. 뭐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대를 갖자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국정 아. 1호 국정 브리핑으로 발표하기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성급했고요. 너무 성급했다. 우리가 장르만 여의도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지만 네. 대통령이 한없이 가볍게 국정 브리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 그런 대통령도 느낌이 그렇게 좀 좀 갔으면 들었어요. 좋겠어요. 가볍게. 네, 다른 거에 가벼우셔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근거가 좀 뚜렷해야 되고 예. 막연히 이제 국민들한테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예. 조금 더 있다가 음. 아니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회에서 이제 시추 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네. 이런 그 전개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과학적 근거가 나왔고 그래서 국무위원회에서 시추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네. 산자부 장관이나 음. 아니면 무슨 뭐 자원 개발하는 거 공사의 대표나 이런 분이 발표했으면 적절할 내용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할 건 아닌 이게 것 뭐가 같다. 이제 이 정부의 국정 성과가 마땅히 없고 네. 지지율은 떨어지고 총선은 박살나고 하니까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네. 국면 전환의 소재로는 오히려 좀 너무 이게 기대를 부풀렸다가 음. 오늘 그 아브레오 박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성공률 20%가 낮은 건 아닌데 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실패율이 80% 실패 가능성도 80%가 된다. 예.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이건 정말 시추를 해봐야 아는 거고 네, 실제 얼마나 이 그런 그 석유나 천연가스가 부존하고 있는지 그걸 개발했을 때 상업성이 있는 건지 이건 네, 전부 네, 다 네. 지금 모르는 건데 그렇죠. 너무 폭죽을 일찍 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시추전에 그 물리 탐사 결과 20%의 수치 자체는 사실 다른 유전들에 비해서 높게 나온 거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아마 아브레오 박사도 한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김현우 소장과 함께 돈 단속 시간에 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뉴스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 세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 어제 현충일 추념식. 예, 추념식 요때 이슈부터 좀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비판 아주 세게 했습니다. 강경한 표현을 쏟아냈고 재작년보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포함한 그런 추념사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 오물풍선에 화가 많이 나신 것 많이 같습니다. 났네요. 지난번에 비상식적 도발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비열한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네. 아니 전국에 뭐 풍선이 뭐 700개 넘게 이렇게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 화가 날 만은 한 거고 굉장히 하여튼 그 표현대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할 수 없는 이런 도발이 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래서 더 강력하게 지금 뭐 9.19 요것도 이제 뭐 좀 정지시킨 상황에서 날라오는 것 좀 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가는 건 더 위험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근데 우리 이 오물풍선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미사일 날라오는 거는 이제는 거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약간 의연한가요, 다? 의연하다 그럴까 뭐 이런데 이 오물풍선 날라온 거에 대해서 엄청 네. 불쾌하고 막 짜증도 짜증났습니다. 나고 네. 그랬다 보니까 그런 이 국민들의 심정을 대통령께서 뭐 대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일단 그 오물풍선은 중지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우리 그 탈북민 단체에서 네. 다시 이걸 뭐 보냈잖아요. 전단 20만 장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네. 오물풍선 보내는 걸 재개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요 부분은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전단지나 그 왜 뭐죠? 그 K-pop USB 드라마 뭐 이런 그러니까 거. USB나 뭐
1달러짜리 뭐 2,000장을 네네. 아니 너무 따뜻한 대응 아닙니까? 똥바닥 근데 따뜻한 여기다가 돈 보내는 건 지금 거의 뭐 예수님급 똑같이 대응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왼뺨 맞고 오른뺨도 돌려대는 그런 예수님급 느낌인데 대응. 지금. 근데 이제 저는 네. 그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중지하겠다는 게 과연 뭐 이게 또 날라올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정부 쪽에서 시사를 했잖아요. 네네. 아마 그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풍선 그 보내는 걸 네네네. 중지하겠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요 이게 USB 보내고 그렇게 한들 네. 그게 일반 주민들이 직접 받아서 그걸 듣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이런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날라오면 네. 북쪽에도 그거를 당국에다 신고를 하지 네. 개인이 그거를 막 이용을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탈북민 단체에서는 네. 그거가 꽤 효과가 있다고 있더라. 주장하죠. 네, 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글쎄 뭐 있다는 팩트인지는 거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 쫙 쏴지잖아요. 네.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그거를 못 듣게 단속할 수도 없고 그게 더 효과적일 그게 것이다. 더 효과적이라서 아마 뭐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거를 북한에서 더 굉장히 확성기 방송에 대한 포비아를 갖고 싫어한다. 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지 그 탈북민 단체가 이거 계속 보내는 거는 조금은 좀 신중하고 자제하는 쪽으로 이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제를 우리가 시킬 수 있나요? 아니 뭐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뭐 네. 헌재 판단도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에서는 그 손안 자제 요청을 대겠다 안 했죠. 하겠다고 네네. 뭐 그렇게 네. 한다는데 근데 헌재 판결하고 관계가 없고요. 네. 내용을 보면 헌재 위원 판결은 남북관계 발전법상 네.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라는 네네. 거지. 그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바가 없어요. 네. 어떻게 제재할 수 있죠? 그걸 확대 해석해서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금지 통보 내릴 수 있고. 풍선 보내는 행위를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강행했을 경우에 네. 물리적 제재도 할 수 있죠. 그 물리적 자체가 제재- 위헌이 아닙니다. 아니 공권력을 동원해 제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래 가서 보내면요. 글쎄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네. 지역이라는 데가 몰래 그렇게 보내고 이런 거의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그럴까요? 근데 네. 그런 어떤 정부의 좀 적극적인 조치가 위헌이 아닌데 그냥 저는 방임하고 있는 거고 그런 방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북 관계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우리 민간 단체에서 풍선을 보내는 거하고 네. 북한이 정부 정권 북한이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보내는 국가가 거. 네. 국가가 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하고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죠.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네. 저거는 정상 국가가 할 수 없는 저열한 행위라고 충분히 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런 탈북 단체들을 설득도 하고 또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제재도 하고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하면 안 되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난 거니까는 입법적인 보완이 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형사처벌까지는 이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좀 막을 수는 있다는 그 거죠. 절차를 만들면 됩니다. 법으로. 네네네네. 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단시킨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 무력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북한은 수시로 위반하고 또 뭐 무효화 선언하고 근데 남북 간의 그 문서로 합의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군사적인 네. 합의 사항인데 이걸 우리 스스로도 효력을 전면 무효함으로써 네. 추후에 어떤 국지적 도발이나 국지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는 책임이 그냥 반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북한이 한다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북한이 들고 그걸 깨더라도 우리는 좀 지켰어야 된다. 그러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죠. 우리가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는데 네. 그 정상 국가가 아닌 상대방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그 앞서 이제 뭐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근데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때로는 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화고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도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어요. 들어볼까 남북 봐요. 관계에 대한 네. 청사진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 저도 근데 그건 되게 궁금했던 게 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북 관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9.19 뭐 폐지하고 뭐 우리가
풍선도 띄우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제 있는 북이 이번에 이걸 알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비대칭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 이런 것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그쪽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영리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응한 거 보면 네.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다. 바로 오히려. 이렇게 탁 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그만할게 이런 말을 한 집단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냥 중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영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헌재에서 물론 형사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 판결을 냈다,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북한도 아닌데 제재를 한다는 글쎄요 제재라는 단어가 맞나요? 우리 쪽 민간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호 협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제재라는 다른 표현의 자유는 엄청 제재하잖아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도 제재하고. 또딴 얘기를 하세요. 뭘딴 얘기?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9.19 군사합의를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무리 저쪽이 그렇다 하더라도 파기하는 게 맞느냐. 뭐 박원석 의원님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파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초에 이것이 합의돼서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받는 손해가 군사적으로 받는 손해가 너무 많았다. 네. 뭐 비행 금지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또 저쪽은 뭐 비행기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뭐 기름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거긴 뭐 그거 규제 하나 많아 어차피 안 어차피 비행기 하는 안 거. 띄울 텐데 못 띄울 텐데 우리는 훈련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이 자꾸 넘어오는 그쪽 서해 그쪽에 대해서 우리 비행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양보한 합의인데 그렇죠. 북한이 또 깨니 이건 우리가 안 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만 지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접근하면 조금 이해는 하시지 않을까.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잘안 돼. 아니 예를 큰일 났네.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그 안규백 의원이 국방이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기회로 서북도 서쪽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네. 어쨌든 전보다는 긴장이 올라간 게 맞고 양쪽 다 지금 뭐 대치 국면이 있는 것도 맞으니까 대통령도 세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군사 도발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북이라는 존재가 우리 북쪽에다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쪽하고의 관계는 다 그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저쪽에서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맞기만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를 안 때리게만 하자 이렇게만 되거든요 논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예, 지금 그 단계는 넘어갔잖아요. 네. 저쪽은 그 틈을 타서 핵을 갖고 있고 또 뭐 전력상의 비대칭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저쪽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 네. 뭐 예산이 없어져 저쪽 군사력이 진짜 뭐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병력만 하더라도 우리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저쪽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비위만 맞추는 관점으로는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호전론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해도 그 과정에서 강경하게 나갈 때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 딱 그때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 대통령이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자는 그 이야기가 아마 딱 요 타이밍이네. 그런 얘기인 예.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니 거기에서 뭐 늘 과거 걱정하시는 얘기를 네.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보수 정권이 되면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강경론이 커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 강경론이라는 게 사실은 실효적이지 않은 명목상의 강경론입니다. 구호가 굉장히 세진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북의 군사적 도발이나 아니면 핵 개발의 고도화를 막았나요? 막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뭐 못 막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이후로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어쨌든 때때로 위태롭긴 하지만 큰 네. 틀에서 남북 간의 이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긴장도가 굉장히 완화됐고 북의 도발이 그 이전에 비해서 뭐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줄었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평화를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 측면도 고려를 해야지. 단지 우리 정부가 저자세인 것 같아.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내주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인상 비평이나 느낌을 가지고서 이 중차대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네. 위험한 실험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그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자는 거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대 모든 정부는 어쨌든 정부 수립 이후에 그 네. 한국 전쟁 이후에 역대 모든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예, 뭐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정책이 됐든 아니면 적극적인 평화 정책이 됐든 뭔가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유엔 동시 가입하고 뭘 하는 이런 정책이 됐든 정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정부 처음 봐요. 아니 정상회담을 하거나 네. 북과 적극적인 대화를 펴지 않더라도 그냥 군사적인 그 대비 태세만 얘기하는 거 말고 남북 관계에 대한 청사진이 뭐냐고요. 현 정부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네. 남북 관계 어떤 정책을 아니, 기존 뭐 심지어 지적하고 박근혜 있습니까? 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비핵 실현은 안 개방 됐지만 뭐 3천이 비핵 개방 있었죠. 3천이든 네. 747이든 있었습니다. 747. 그러네요. 예, 대선 치르면서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이제 안 떠오르죠. 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뭐 이런 네, 것도 네. 없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일 저 군사 동맹을 튼튼히 해갖고 그렇죠. 북한과 뭐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국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더 잘하시네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아니 아, 생각이 안 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부장님? 그게 없는 역대 정부는 없었습니다. 네. 역대 정부는 다 그 정책의 기본 프레임 내에 있었어요. 네. 그러나 현 아니, 정부의 일본까지 있은 적은 없죠. 현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한미-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건 점수를 잃을 얘기니까 굳이 하지 마시고. 아이고 제가 가만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너무 정책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전략도 부재한 이 상황에서 자꾸 힘에 의한 뭐 억지력 이것만 강조해서는 이건 오히려 위험만 더 커질 뿐이고 더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인 도발 이런 것들이 우발적인 충돌 같은 게 생길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스틸러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어제의 장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 대통령하고 네. 악수를 하면서 추념식에서 민심을 받들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걸로 이렇게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 아니 되게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예, 아, 그 조국 대변인- 대표가 대통령을 예,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좀 만나 주시는 것이. 주셔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한번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처럼 뭐 들어주는 것도. 근데 이제 명분이 좀 불분명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외에 야당 그 대표들. 야당 대표들 그래봤자 몇 명 안 되나요? 야 그건 7당이라고 네다섯- 하니까 칠당입니다, 칠 당. 예, 예. 한 6분 정도 되겠네요. 네. 한번 만나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아이. 예, 예.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다 한번 좋아요. 뭐 만나 주시는 거 저도 뭐 반대하지 않고 뭐 그래서 뭔가 나아진다면 뭐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죠. 조국 대표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그래서 더 상황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 대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다 안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렇게 대통령 만날 때마다 뭐 눈으로 대통령 인사하는데 자기는 뭐 인사도 눈 웃음 안 지었다. 뭐 이렇게 그때 조계종 네, 네. 그 부처님 오신 날도 뭐 그런 얘기 하고 어제도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조국 대표가 갖는 그 위상 변화를 아직도 본인은 실감을 못 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보지 않아요. 위상 12석 갖고 있는 당의 그 대표잖아요, 이제는. 아, 조국 대표가 과거에 그냥 재판받던 그냥 전직 민정수석, 전직 법무장관 자연히 조국이 아니고 이제는 국회의원이고 엄연히 제3당의 원내 제3당의 당 대표인데 저렇게 무슨 무소속 의원 혼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요. 저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냐는 것을. 너무 심했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우. 지금 국회 왜 제가 동의 아니, 두분 안 할 때가 같은 같은 당이 아니 같은 당 아니 오늘 빨간 거 입고 지금, 오셨잖아요. 아니 사실 명실상부한 원내 제3당 그렇죠. 그 무게감이나 책임감은 엄청난 건데 지금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선거 이후에 보여준 메시지나 이 행태들을 보면 그 무게감을 진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화장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의원실 당 배정이 당 네. 배정 예. 화장실을 앞에다 두느냐, 그렇습니다. 뭐 네.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화분. 뭐 응? 화분이요. 대통령이 보낸 날을. 화분에 대해서 버립니다. 사적인 감정을 막 엄청 실어서 버린다든지 하는 그 일련의 이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 뭐라 그럴까요? 행위들을 보면
원내 제3당의 지위를 아직 못 느끼는 것 같고 그 무게감을 네. 그리고요 원내 제3당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사적 보복의 감정이 밑에 깔려 있고 그렇다 쳐도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그 정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앞으로 원내에 들어가서 어떤 이 일을 하겠다는지 당 차원의 어떤 이 국가 비전이라든지 네. 원내 의정 활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다든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논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지금 하는 거 보면 윤 대변인 말씀대로 좀 초조한지 뭔지 자꾸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되는 걸 너무 의식하면서 이건 뭐 당 대표가 약간 관종적인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식으로 원내 3당 지금, 경험 예. 있으신 또 우리 박원석. 아니 지금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은 당 구성원 전체가 네. 국회도 처음이고 아, 걱정돼요. 당도 황운하 처음이에요. 의원 네, 원내대표. 처음인 분들 물론 이제 거기에 당직자들이나 이런 분 중에는 정당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네. 있지만 당선인들, 그러니까 의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뭐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 제도 정치 과정에 좀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피켓팅 정치 비슷하게 하는 거죠. 여기저기 가서 피켓팅하는 식으로.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그렇잖아요. 원내 3당만 그렇습니까? 1, 2당도 비슷하게 그 이제 관정놀이하는 그런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3당만 가지고 탓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당 대표가 저러면 대통령의 스타일상 앞으로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니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여야 정치인들 만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실제 할 말이 있고 실제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조국혁신당이 실현하고 싶은 이제 그런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저런 그 언행에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 대표가 시간이 없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총선을 이겼던 그 본인의 성공 경험 그런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당을 운영하면서 국회에 성과를 내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화장실 얘기만 하자면 네네. 그 방을 정의당이 썼던 2012년 이후에 10년, 네. 12년간 썼던 방입니다. 네. 아시겠네. 방. 네. 근데 저는 뭐 화장실이 가까워서 좋았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몇몇 분들이 네. 노회찬 의원을 많이 거론하면서 네. 또 마성 모란공원도 가시고 네네. 노회찬 정신도 계승하고 또 정의당에 있다 가신 분도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신장식 계시고 한데 의원이죠. 네. 노회찬 정신 계승을 얘기하시려면 거창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부터 이를테면 노회찬 의원이 19대 국회에 제일 처음 등원해서 등원 첫날 한 게 국회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하고 네. 점심을 맞아요. 먹은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모 의원도 그걸 했던데 노회찬 의원은 뭐 화장실 앞에 정의당 대표실을 배치했다 그래서 컴플레인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마 면적을 좀 작게 배치받았다 이것도 컴플레인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작은 정당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큰 정당하고 비교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존 정당과는 좀 다르다. 네. 좋은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기존 정당하고 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네. 처음 등장할 때 참신성이 네. 저는 사라질 거다. 네. 그런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네. 조국혁신당에 있는 이제 의원이나 패널들을 섭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봐 직접 얘기를 반박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구성은 그렇지 못하고 네. 또 이제 모셔다가 얘기는 한번 들어보겠다. 근데 좀 바쁜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쉽지 거기. 않습니다. 모시기가. 네, 예전에 그 정치인들이랑 지금 약간 좀 다른 점이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지지자들을 딱 등에 업고 이렇게 국회에서 열심히 내가 싸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등에 놓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 이제 앞에 놓고 국회를 등에 놓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훨씬 더
자신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더 잘 맞는 그리고 네. 그분들의 요구에 아주 직자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변화도 있지만요. 네. 저는 제가 그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도 국회의원직도 굉장히 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제가 그 조국 혁신당 지금 당선 이제 의원 되셨죠. 네. 면면을 보면 이 국회 의정 활동에 적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겠다 싶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당 대표가 계속 그러니까 총선 직후부터 원 개원하기까지 한 2~5달 정도 되는 그 기간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연수시키고 이 의정 활동에 적응시키는 준비 훈련을 하는 게 더 그게 더 본질이었을 텐데 그 본질은 제껴두고 비본질적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건들에 너무 집중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제가 이 지금 개원은 했지만 네. 3석 되는 개혁신당이 12석 되는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훨씬 더 의미 있고 내용 있고 실속 있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3석에 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습니까? 그 3석 의원님들이 네네. 오히려 국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지 개혁신당 않을까. 쪽에 조금 마음이 아니요, 저는 그건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네네. 해서라도 우리 국회나 저는 보수당 쪽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기대를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원구성 어떻게 네,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패스. 그러니까 한 마디씩 이제 해주시면 좋고 네. 제 생각엔 이제 크게 이제 원구성에 지금 기대하지는 말고 기다려야겠다. 이런 원구성 안 생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그렇죠, 네. 뭐. 네. 21대, 22대 다 뭐 20대 다 안 됐잖아요 네, 법정에서. 네. 너무 우리가 지금 이게 일찍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대 국회 이후로 네. 13대요? 21대 국회까지 평균 원구성까지 43일이 걸렸습니다. 아, 그럼 43일 평균, 후에 그러니까 다시 개헌 얘기하겠습니다. 개헌 이후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이제 뭐 오늘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국회법의 의장의 훈시 또, 규정이고 네. 그게 뭐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법을 지키는 게 좋겠죠 가급적.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오늘도 같고. 왜 여야 원내대표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만나가지고 뭐 머리를 맞대고 뭐 얘기를 해야죠. 네. 여기 또 원내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합니다.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세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세금 경쟁? 네, 네. 이거 아주 재밌는 장면인 세금 것 연대 같은데, 세금 연대. 그 표현도 정의당이 뭐 보면 네. 맞을 수 제가 있겠네요. 보기에는 정책 연대다. 네, 그런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금 대연정, 네, 종부세. 감세 대연정. 부자감세 대연정입니까? 네, 이제 종부세에 이어서 지금 상속세 완화 논란도 논의도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상 앞다퉈서 감세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그 상속세를 지금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야당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해 보자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뭐 그 대주주 그러니까 기업 승계나 가업 승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상속세가 많으니까 쉽지가 않다. 할증세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줄여주자. 대주주들이 이렇게 주가를 누른다. 네, 네. 그래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하겠다.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네. 50억짜리 아파트를 2명이 나눠서 갖는다. 그럼 지금은 50억에 대한 상속세 그 세율을 적용받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선 다음에 25억씩 나눠 가진 다음에 세금을 냈는데 네. 그러지 말고 2명이 나눌 거면 25억을 나눠 준 걸로 치고 그 25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 세금 좀 적어지겠군요. 그렇죠. 내가 받는 걸로 이제 나눈 다음에 네. 세율을 적용하면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방식을 여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뭐 사실 집 자체가 공시지가가 매우 많이 올라가고 집값 전체가 올라가면서 한 5억에서 10억 이상 다 이제 집값이 돼버리니까 네. 뭐 그거 하나 받더라도 실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 2억 뭐에서 한 5억까지 다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 그럼 실제로 받는 거 별로 없으니까 기본 공제를 조금 늘리자, 기준 금액을 좀 높이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겟층이 약간 서로 다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상속세를 다 지금 완화하겠다. 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은 기존에는 피상속인 위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 위주로 네. 50억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받는 유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거를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제 처지가 같은 형제가 똑같이 받더라도 네.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쪽이 못 내면 다른 사람이 다 내줘야 돼. 어떤 식으로는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속을 하나에 받을 대해서.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자 하는 게 유산 취득세예요. 받은 거에 대해서 예, 내자. 그렇게 하자. 그게 네.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국회 또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해야 됐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감세 경쟁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 인별 일괄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5억씩입니다. 5억. 네. 그게 28년 된 얘기예요. 28년 전에 5억의 가치와 28년 전에 96년 아니에요. 지금의 5억의 가치가 같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세부담률이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거기에다가 네.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죠. 종부세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네. 그대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이 올리는 거 기준 올리는 거를 역대 정부나 국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념이나 네네. 뭐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네. 싶어요. 네. 근데 일단 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장치로서 상속세는 일종의 이제 조세 형평, 뭐 조세 정의 이런 차원에서 두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그 세율은 굉장히 높은데 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지극히 적고 전 국민으로 따졌을 때 또 그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작아요. 얼마 안 됩니다. 때문에 지금 상속세 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생각보다. 없습니다. 사실 예. 저도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이럴 일이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명목세율 있어요 지금. 명목세율이 50% 최고세율 이렇지만 실제 실효세율 전체 평균을 따지면은 20% 조금 넘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다가 앞서 얘기했던 그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는 건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선진국들은.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거는 세수 중립이 지켜져야 돼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뀌었는데 세수가 확 줄어버린다. 아. 이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세수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조정 장치를 둬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된다. 과세 기준 좀 더 낮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누진도를 좀 높이든지 뭐 하여튼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주주에 대해서 그 가산세 그러니까 결국 50% 최고세율이 네, 50% 20% 가산하니까 60%잖아요. 네네네. 그거가 그렇게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장애가 되는 문제일까?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데다가 가업상속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이미 만들어져 왔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만 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이 저기를 계속 확대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업계에서 해당 업종의 거의 수익기업 이런 데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7, 8월쯤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텐데 종부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국회가 원구성도 못한 주제에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네. 정치적인 이슈는 이런 어떤 감세 이슈에 있어서 이런 감세 정책 연대를 한다는 게 대타협. 22대 국회의 본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국민들이 이걸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아. 정말 그 국민들의 실생활에 중요하고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인 개혁에 중요한 그 의제들에 있어서는 한통속인데 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이슈만 대립하는 아. 이런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단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감세 대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세 제가 요 대연정? 말씀 예. 다른 거는 제가 다 예. 박 의원님 의견 게 같은데 대주주 관련해서 기업들이 그 뭐 특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 사이드에 제가 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주주에 대해서 60% 가산까지 해서 그 정도 세금을 매기면요 뭐가 문제냐면 지배 구조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네. 형제 둘이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도 아버지인 회장의 주식 상속에 관련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연합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결국 세금 내려고 지배 구조, 사업 구조, 사업 영역까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이 전제가 영속 기업입니다.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보는 건데 네. 지배 구조 문제 때문에 아니 나 안 할래 턴다 이런 위험이 한국
기업에는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어쩌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대주주가 왜 꼭 예. 경영을 하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네네네. 그러면 아주 본질적인 얘기부터 그럼 누가 기업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제 얘기는 네. 과도한 것은 과도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네. 실제 60% 안 되잖아요. 뭐가요? 그 최고 세율 실효세율은 60%까지 해도 60% 안 실효세율 된다? 60% 안 되잖아요. 40 몇 프로 될 거예요. 아니, 모든 세금에는 명목세율이 있고 실효세율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른 얘기 할수 있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세금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꽤 중견기업 같은 데들도 주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아버지 회장, 그 창립자나 아니면 뭐 하여튼 명예회장의 나이가 몇이냐. 예. 그래서 나이가 아 주가 결정에 80 몇쯤 왕 회장님의 되시잖아요. 연세가. 그럼 막 주가가 그때부터 막 낮추죠. 꽉 눌려 있다가 그분이 무슨 어디 병원에 가셨다. 아이고야. 그럼 네. 이제 그러면 갑자기 또 이게 참 아이고야.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아이고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이 과하니까. 네. 그러면 일반 네. 주식 소유자,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주가가 오를 게 못 오르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이상한 구조를 한국만 유지하고 있느냐. 상속세 하나로 주가를 좌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그게 과장이 좀 심하고 약간 아니 왜곡된 것 기업이 같은데. 플레이하는 데가 거기니까요. 네. 과장이 너무 심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윤희석 저 대변인님의 의견에도 또 반대된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야, 애플에 저 스티브 잡스 죽는다고 그럼 뭐 딸이 그걸 물려받냐. 당연히 경영 잘하는 사람들 거기다 놓고 대신 대주주들은 그냥 자식들에게 정 물려주고 싶으면 그 주식 혹은 뭐 그만큼의 자산 물려주면 되는 거지 꼭 경영권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냐. 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만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창립자였다 쫓겨났다 다시 들어왔고 하면서 CEO면서 간 거지. 네. 우리가 생각하듯이 애플 그룹의 회장이 스티브 잡스였고 그 딸이 그것을 상속하면 애플 그룹 2대 회장이 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일부 기업은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진 게 주식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소위 재벌들이나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대주주들은 주식 이외에 가진 게 많아요. 부동산도 아 있고, 걱정하지 말까요? 차명주식도 저도 사실 뭐 크게 차명주식도 걱정되지 있고 않습니다. 연예인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알아서 말은 됩니다. 네.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요? 대주주 집안의 어떤 재산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사업 자체가 굴러가는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로는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서 외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기업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항상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구나. 이걸 깨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럼 만약 이런 상속세가 그 개편이 되면 상속분을 순환출자 같은 이런 기형적인 상황은 없어질 거다고. 순환출자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금산분리도 하고 그것 30년 된 때문이라고. 얘기입니다. 순환출자라는 얘기. 그래도 아주 우리가 최근까지 순환출자를 경험하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환 이런 얘기가요. 네. 장르만 여의도를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뭐 심야에도 해야 돼요. 상속분을 회사에 내놓으면은 그만큼은 세금을 깎아주든가 뭐 이렇게 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예. 있어요. 자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네. 뭐 그럼 그렇게 또 하든가. 문제가 생겨요. 이거 많아요. 그럼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예.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면 네. 이 최태원 회장이 그 이혼하는 과정에 네네 그것도 네. 아주 그거 내는 아주 것도 SK SK 지배구조가 관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영향 얘기예요. 미치죠. 오. 관건인데 그럼 회사에 거기도 피해를 주는 비상장 거네. 주식이 많고 부동산이 예, 많기 그렇게 되는 때문에 거예요. 알아서 될 거예요. 너무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튼 이제 왜 여야가 재벌 걱정을 합니까? 지금 종부세에 이어서 상속세, 상속세. 종부세 네. 완화 경쟁을 또 하고 있다. 네. 여기에선 또 뜻들이 좀 잘 이거는 합의가 잘 되겠군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여야 입장 차이가 근데 있을 이게 수가 이런 없어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는 특히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의 오래된 브랜드 정책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유산이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건드리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네. 그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툭툭 쉽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당론 변경을 하려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얘기해놨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땡큐인 거예요. 여긴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어하는 정부인데 그러면 올해 지금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기재부 세제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이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비판받을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저 당론 변경 못합니다.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건 뭐 종부세가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는 세금인지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얼마나 큰지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종부세가 정체성이 됐습니다. 변경 못합니다. 아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가 민주당의 성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성역이 아니어서요. 네. 이 정부 들어가지고 많이 완화했어요. 그리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택이 저도 뭐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요. 이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 적어도 어떤 특정 지역에 주택 하나 갖고 그냥 그러니까 오래전에 샀는데 하필 그 지역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진짜 하필이요? 유동성은 없는데 설렙니다. 예. 아니 뭐 수십 년 전에 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은 없는데 그 집이 하나 있으시군요. 유동성이 지금 있으시네. 역시 현금 흐름 중요합니다. 어디 역시. 서초예요 어디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장관님. 상황에서 네네. 적어도 한 주택 갖고 있는 네네 1주택 사람들은 네. 그거 종부세 물리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예전에 좀 싸게 사셨죠, 그죠? 아니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이제 그거하고 상속세 이것도 상속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손을 안 대고 계속 똑같은 세율 유지하면서 온 나라도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속세도 좀 손을 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18대 때 기재위에 잠깐 네. 있었어요. 전문성이 없는데도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갑자기? 제가 그 기억이 뚜렷한데 이제 네. 와서 그때는 다 우리가 세금 얘기만 하면 네.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 감세라는 프레이밍을 딱 네. 해가지고 절대 꼼짝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할 요량이면 적어도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거에 사과해라. 대해서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성 정도는 하고 이 감세 그 작업을 하든지 장관님은 하라고 그 했으면 전에 사실 때는 좋겠어요. 거기가 비싼 데가 아니었죠? 저 강남 지역에 집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없어요. 송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제 옛날에 찾아보면 아세요. 옛날에 집 사가지고 네네. 그 집이 지금 많이 올라서 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의원님?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냐 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가 아까 실제 얘기한 검증해 보면은 네. 그 ACBC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없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분들 거의 종부세 안 내요. 아, 거의 집 안 한 채 있는 냅니까? 분들 내봐야 얼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그 과장이 많아요. 엄살이다. 아니, 그게 숫자로 얘기하세요. 얼마 안 된다는 기준을 뭘로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장기공제 그 혜택 보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세금 때문에 내가 뭐 너무 힘들다, 뭐 빚내야 된다 하는 건 과장일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논리상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걸 뭐 한 평 떼다 팔아가지고 세금 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종부세 도입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짝 팔아서 세금 보세요. 상속세도요. 했었어요. 상속세도 대표적인 그 이중 과세란 말이에요. 한번 세금 낸 모든 그 재화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소득세 낼 때 다 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논리적인 것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역시 정의당 출신이어서 자꾸 꼭 공평과세 개념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셔서 물론 뭐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자본주의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은 보유세가 무려 1%입니다. 인생에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매년 1%를 내요. 주택에 대한 맞아요. 본인의 네. 주택에. 주마다 좀 다르지만 거기는 1%. 정말 네. 그런 그래서 데야말로 미국의 정말 살인적인 할머니들은 세금인 집을 못 거예요. 팔고 계속 세금 그에 비하면 네. 우리 네네. 종부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종부세가 왜 자꾸 민주당 내에서 이슈가 되느냐를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로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33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20만 명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도 엄청 119만 많았으니까.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전체 주택 보유자 중에 2.4%라서 진짜 종부세 낸다 그러면 존경의 눈과 어떤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8.1%가 주택 보유자 중에 8.1% 거의 10% 가까이가 종부세를 내게 됐으니까 네네네. 이제 어머 이게 남 일이 아닌 애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이런 네. 고민과 논의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집값이 많이 설명이죠. 올랐고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이를테면 뭐 분당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에 과세 대상이 크게 는 게 사실이고 네네. 종부세 세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4조도 채 안 됐는데 6조 넘었죠. 지금 거의 한 7조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건 맞는데 최근 들어 조금 둔화됐어요. 네, 네. 뭐 집값 41만 인상도 좀 명으로 둔화됐고 줄었습니다. 떨어지고 네. 과세 대상도 좀 네. 줄고 네. 과세 기준도 올리고 해서. 네. 근데 이 어쨌든 만들어진 세금이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 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자기 선거 어려웠다는 네, 거예요. 네. 선거 어려워서 사실은 그게 꺼내 그러니까 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무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얘기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한 무려?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보면.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네. 성남시 전체에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7표인가밖에 못 이겼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분당에서 분당 대패했기 지역에서, 때문에 네, 그런 그렇게 고민이 진단하고 있겠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7표요. 아, 7표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아, 들었어요. 그래요? 성남에서 진짜 여기 저 종부세 내시는 분 없죠? 있나? 여기서 저는 지금 전 내긴 내죠. 내는데 조금 내요. 내긴 내는데 조금 대상자에서 많이 서울에 줄어들었으니까. 있으면 네. 내죠. 네. 네, 냅니다. 네. 아 박은석 의원님은 못 내시고 저는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경기도에 아, 그래요? 집이 있으시죠. 네. 근데 확 그래도 낼 내리긴 수는 있어요. 내렸더라고요. 많이 내렸죠. 액수가. 아 그래요? 많이 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이 냈어요. 정말 많이 냈어요. 네, 네. 대상자도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마음이 좀 네. 편안해지셨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맙죠? 제 집 강북에 있어요. 제 지역구가 성동구에. 아, 그래요. 아, 맞는데 성동 지역도 참 많이 올라서 그 많이 얘기가 있었죠. 아, 성동. 네. 성동이 마용성의 그 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강북이라고 얘기하면 안 옥수, 되죠. 옥수 아. 약수 금호 여기가 많이 올라. 아, 빨리 딴 얘기해요. 네, 딴 네. 얘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없었어요 네. 진짜. 아이고 이게 이럴 정도 일인가? 네. 국민의힘이 2인 대표 체제로 갑니까? 아니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이거 어떻게 된 하이브리드. 겁니까? 이거. 하이브리드는 3명까지였어요. 네. 1, 2, 그러다가 3등이 또 최고예요. 그러다가 이제 1, 2 뭐 정부통령 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통령 부통령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원래 정부통령제를 할 때는 같은 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런닝메이트 러닝메이트. 아, 개념이. 네네네. 네, 근데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아, 2등이 견제요. 이등. 견제도 해주고 네. 2등이. 그건 옛날에 이승만 장면 뭐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 따로 간단히 따로 설명을 뽑고. 이제 네. 시청자한테 네. 드리면 리그가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미니리그. 기존에는 그냥 1등부터 쭉 1등은 당 대표, 2등, 3등, 4등, 5등 최고위원 하는 이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순수 집단 지도 네, 체제. 집단 지도 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 대표 1등, 당 대표 리그, 최고위원 리그에서 1, 2, 3, 4등 최고위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뽑는 게 있었는데 요 하이브리드는 저 정말 황우여 비대위원장 좀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당 대표 리그가 있고 또 이제 최고위원 리그가 있어요. 네. 근데 당 대표 리그에서 1등만 하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1등, 2등까지는 당선을 시켜주자. 처음에 그래서 두세 명이라 3명까지 그랬어요. 갔다가 3명까지. 줄인 건데 당 대표, 부대표 체제로 1, 2등을 하고 그다음 최고위원도 이제 뽑아가지고 같이 네. 올리자. 네. 그럼 여러 가지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1등 최고위원이 이거 부대표 이거 말을 인정하겠냐부터 시작해서 아. 당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무슨 구조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그러니까 나오죠. 황우여 대표가 네. 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에 용산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 이 용산 지금 아이디어예요? 그 용산의 의견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게 아닌가 싶고 처음에는 2, 3인 이랬거든요. 네. 2명 내지 3명까지. 이렇게 막 또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용산하고 급하게 같이. 또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대한 해가지고 네. 어차피 대표는 그러면 한동훈이다. 그러면 1명이나 2명 정도는 이렇게 집어넣자. 근데 유승민까지 혹시 들어오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아. 2명으로 줄은 거 아닌가 아, 싶은 1, 2, 생각이 3등 들어요. 하면. 1, 2, 3등 하면 3명 안에는 아, 그러니까 1등은 한동훈, 한동훈. 네. 2등은 견제, 3등이 유승민 되면 이 3명 중에 2명이 두 명, 반이면 예. 안 되는데 잘못하면 3명 다 비운이 될 수도 있다는 아, 우려도 그래가지고 있고. 그냥 네. 하여튼 2명으로 이렇게 줄인 거 이건 이제 아닌가 용산의 싶은 뜻인 것 생각이 같다. 들어요. 용산하고 엄청 많이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드래곤 마운틴이 하여튼 굉장히 드래곤. 많이 바쁘네요. 하실 일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당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까? 아, 반대 그건 이제 의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네. 헷갈리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하이브리드든 뭐 2명이든 간에 대표 하나 있고 밑에 최고위원 짝 있는 거를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처럼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그냥 순수 집단 지도 체제라 네. 하고 이 두 제도의 단점만 모아놓은 게 되는 거잖아요. 아, 장점만 모은 게 아니고. 아, 그렇잖아요. 이건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예, 네, 안 그 되는 의견이 거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원당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전국위원회 아, 승인을 전국위원. 받아야 되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저게 그 좀 아까 이제 단점만 모아놓은 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 작동하지 않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속이 빤하잖아요. 아, 특정인을 염두에 어쨌든 두고 용산이나 친유는 네. 한동훈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거라도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황우영 비대위원장이야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던져보시는 박원석 거고. 의원님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당대회는 다 필요 없고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아니 그게 중요하다. 더 굳어졌어요. 계속 그 얘기를 아니, 더 근데- 굳어졌고 네. 한동훈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 누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 유승민 나경원 의원 안 의원은 나오십니까? 안 나올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2명 뽑은 나오신다는 분 네, 이번에는 있어요. 나오. 안철수 의원도 안 나올 거. 윤상현 의원 나오겠죠. 윤상현은 나오죠. 네. 아니 보세요. 그런데 당신 민심 룰을 바꿀 거냐 하면 바꾸려면 전국위원회 어차피 열긴 열기는 예, 열어야 그것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는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이번에는 가는 게 맞다. 아, 그래 그래서 유승민도 들어간다. 당이 108석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도부를 구성했어요. 한동훈 대표 한 사람 말고 최고위원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당 회의를 열어도 대표 얼굴만 보이지 최고위원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나 메시지가 나올 그런 게 네네. 너무 안 보여서 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그래도 국민의힘의 대표 말고도 저런 약간 대권 주자들 스피커들도 뭐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네네. 있으면 무게감도 있고 국민들 관심도 쏠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민심 당심 비율도 네. 대폭 바꾸고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 대변인이시니까 가서 이야기. 집단으로 실권은 나갑니다. 없습니다. 지금. 예,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어떻게 소환됩니까? 검찰에 물어보세요. 검찰- 아니 그 뉴스가 아, 좀 여기다 아, 하신 예, 거죠? 예. 예, 깜짝이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김건희 안 여사,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검찰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예. 큰 틀에서 해석을 해보면 JTBC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근데 그 아니라 그랬죠. 그 직후에 검찰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결정된 아직은 없다. 간본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래저래 검찰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아마 이제 이원석 총장 측에서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 것으로 공개 소환을? 예, 공개 소환을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본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측에서는 아, 그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낸 거 아니냐.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새로 오신 그분인가요? 전주지검장에서 온 그 이창수 이창수인가? 중앙지검장이죠. 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에 대해서 부정적. 부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또 다시 드래곤 마운틴 쪽에서 이거는 중앙지검장 정결인 거예요? 아, 소환 조사는 검이 있으니까. 예, 근데 소환 조사를 사실 무슨 결재를 받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수사팀에서 소환을 하는 이 거죠. 사건은 검찰총장 지휘권 없잖아요. 박탈리 안 네, 났잖아요. 검찰총장 추미애 지휘권이 장관 시절에. 아 근데 요거는 그렇죠. 그 명품백 사건은 있고.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는데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이 손을 댈 수 없는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미루고 미뤄서 여기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검찰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금 끊임없이 의심받는데 이게 딱 그 시금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2021년도 당시에도 수사팀은 소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이 거부했고 네. 그래서 서면 조사 한 차례 했는데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수사팀 내에서는 요 최근에 인사가 바뀌기 전까지는 소환해야 된다. 네. 이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그냥 원론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따라 뭐 성역 없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실제 그걸 보여줘야죠. 어떻게요? 직을 걸고 아, 소환 지금 수사를 그거 해서 공개 소환을 한다. 검찰 수사가 떳떳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렇지 안 되면 않으면 나 직 내려놓겠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총장 그만해야죠 뭐. 아니, 그래서 저- 그렇지 임기가 않아도 얼마 안 지금 남았어요. 그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임기가 너무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냥 총장 직을 던져버려야지 용산에다가. 어차피 그만둘 거. 네.
자 그러면 네. 끝으로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뉴스에 자주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네. 어. 뭐 원래도 자주 나오셨잖아요. 아, 또 한 분의 상남자가 등장하신 것 같아요. 아내 사랑이 지극한. 상남자. 네, 그 뉴스 좀 네, 소개시켜주실까요? 이제 연일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꽤 불을 지펴지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제 초호화 기내식이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내식비가 19명 가는데 6천만 원 정도 들었다. 이거 네.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반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인도 방문 때 김 여사가 입었던 블라우스, 그 인도에서 선물 받은 샤리를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네. 요거 여권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는 이제 의상 외교를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선물을 전통 의상 선물을 받은 거를 잘 이렇게 리폼을 해갖고 네.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는데 그렇죠. 요건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샤리 받은 것 중에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있대요, 실제로. 예. 확인이 됐고, 근데 그 한 벌은 만들어 입었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기록관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의상 외교에 활용한 것이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저는 본질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맞아, 그러니까 매일 그렇죠. 소개하고 우리가 있지만 이게 이럴 그게 일인가 지금? 샬이라고 발음 잘하셨는데 이게 기사보 살이라고 나와서 이게 살이요? 뭔가 나는 살이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스님한테서 나온 예. 살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냉면에 그래서 추가하는. 그런데 뭐 그 말씀이 맞겠죠. 네. 근데 이거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김정숙 여사가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대통령 휘장이 박힌 전용기 2호를 타고 인도를 간 게 맞냐 딱 그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다. 네, 거기에 돈을 4억을 쓰는 게 맞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중의 질문이지 이 뭐 각각의 기내식도 아마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 전용기 2호기가 인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고정비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계산이 돼서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 계정을 식비로 넣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거 따지고 보면 집어넣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데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문재인 네. 대통령 상남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근데 이거 뭐 전용기 이게 타고 근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안 얘기만 하시니까 하면 되는 수사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아니 지금 특검법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발의만 한 네. 거죠. 저 해명만 올리기만 해라 한 거죠. 제대로. 그거 딱 요 한마디. 자 배우자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휘장을 딱 붙이고 전용기 2호를 타고 가서 하는 게 맞았느냐? 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치겠죠 뭐. 뭐또 아니 왜 끝에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또 조롱으로 가요? 조롱은 아닙니다. 네. 하도 안 하시니까 그 아니 얘기를. 근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네. 유엔에 아, 네. 가셨죠. 초청받아서 가신 물론 그거는 국가 간 그 초청은 네, 아니었지만 그때 그냥 일반 그 민항 비행기를, 네, 항공기 민항기를. 타고 미랑기 탔어요. 그렇게 갔다 오신 거에 비추어 보면 네. 상당히 좀 국민적인 그 지탄은 받을 만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뭐 이 과정이나 지금 해명이 썩 그렇게 매끄럽거나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석연치 않은 면들이 좀 있다. 오늘 도종환 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의 방어 논리, 가장 큰 방어 논리는 인도 정부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셀프 초청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결국 이제 물타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걸로 이제 동원되고 있다 이 반론을 펴는 건데 네. 이게 물타기가 됩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배현진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김건희를 소환해요.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니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뭐 저 특검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임 정부 흠집 내봐야 거기는 뭐 물러난 분들이고 네. 개인적으로 그냥 그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럴수록 김건희 문제는 여기도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준다 그래서 그걸 받냐 디올백을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이 끊임없이 소환되는 거죠. 저 물타기가 안 돼요. 근데 묘한 거는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은 막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주류 다수 의원들은
딱 입장 물고 남의 일이지 남의 일. 그건 남의 남의 얘기. 그 마지막에 이 정리하기 전에 지금 11시에 친문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요거 관련해서. 아, 그래요? 그거 하나 정리를 해서 드리면 네. 그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네.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 65.5%를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가 포함된 기내식 전체 비용 2,767만 원이라고 했고 기내식 운송 및 보관료, 기내식 이외의 식료품이 4,125만 원.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다니지 않는 것들이 가게 되면서 들어간 비용이다라고. 기내식 그럴 외에 거예요. 네. 식품 비용. 네, 그리고 실제로 먹은 거, 그러니까 네. 기내식만 계산을 하면 10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끼에. 네 끼에 일인 네, 인당? 네. 네, 그건 또 그렇게 너무 얘기하는 거죠. 작게 아니 1인당 105만 원 적지 25만 원. 적지 않은데요? 그 기내식이 1인당 거기 이제 25만 원. 주류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보통 1등석 그 비용이 한 15만 원쯤 한다 그러니까 한 끼당. 그래요. 끼당 1등 그보다는 조금 더 상위 버전이겠지. 아니 근데 굉장히 전용기였으니까. 검소하게 드셨다고 고민정 의원이 어제 그제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기내식이니까요. 기내식. 기내식은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보관하고 뭐 아이고야. 이런 포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체적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나왔군요. 네, 네, 네. 그 이야기는 이거 근데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이 나도 얘기를 그만 우리가 듣고 도대체 싶어. 귀한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 그만하고 거야. 싶은 게 뭐 한두 개인가요? 그렇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그만하고 싶으시죠?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만하세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얘기 나왔던 뭐 9.19 군사합의 요거 깨는 것 같은 거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죠 사성 장군 출신 네. 예 이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